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CNA 논술 중3 팀장을 맡고 있는 소혜란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 대입 방향성하고 거기에 맞춰져 있는 저희 중등 프로그램을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안내해 주신 중등 CNA 논술 자료집에 인쇄되어 있는 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앞부분에 지금 나와 있는 보이시는 문제는 서울대 에밀마이 그 다중 미니 면접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 과정을 흔히 2015 교과 과정이라고 얘기하고요. 문이과 통합 과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문이과 통합 과정들을 오픈을 해 봤을 때 사실은 이과 중심의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상위권 친구들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이과 쪽으로 많이 좀 치중이 되어 있었던 편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입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경향 중에 하나는 그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 예를 들어 고등학생으로 치자면 의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중학생으로 치자면 과고 영재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에게 인문사회학적 소양이 굉장히 필요로 된다라는 점일 것 같아요. 그걸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문제가 여기 있는 이과대학의 그 미니 면접 문제들일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 유형을 살짝 보시면 어떤 부분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될까 방향이 좀 잡힐 것 같아서요. 맨 처음에 있는 문제는 적정 기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 펌프랑 큐드럼 같은 적정 기술을 가지고 기술이 사회에서 어떤 부분에 좀 기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면접자의 인문사회적인 사고력까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비문학교과에서 이 이야기들을 나누거든요. 비문학 독해에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똑같이 지금 서울대 문제입니다. 조별 발표에서 연구윤리를 지키는 부분에 대한 인성적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별 실험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예상한 결과나 자기가 가정하고 있는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해서 상황적 유연성과 함께 연구 윤리에 대한 인성적 부분을 평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과고 영재고의 면접 문제도 이런 형태가 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인문사회적인 공감 능력과 다양성에 대한 능력, 사고력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인데 한국에 적응이 잘 안 되는 친구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사례 2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문화재를 관람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인데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중학교 1, 2학년 인문 교과 과정 그 정규 프로그램 내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중1, 2 워크북에서 요런 부분을 가져와도 친구들이 충분히 토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녹이기는 하는데, 최상위권 그 학생들이 이과 중심으로 너무 과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수학과학 선행 정도가 특히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어 과목별 편중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인문사회 역량의 격차가 큰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고나 영재고도 사실은 합격을 한 친구들도 언어나 이런 인문사회적인 역량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기 국어 성적이 반영이 돼."라고 협박을 하는 학교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입시에서 좀 드러나는 경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대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요것도 저희가 최근에 2 학년 아이들도 과학교과에서 토론을 했던 주제인데, 문제를 보시면 동물과 인공지능과는 다르게 인간만 완전한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4차 혁명 시대에 누가 동물권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로봇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사실 과학에서 인문사회적인 변화나 어떤 문화지체 현상이나 이런 현상에 대한 토론들을 많이 해서 어떤 관계를 형성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인데, 밑에 이제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서 지금 제정 러시아에서 유배를 갔다 돌아오는 아버지에 대해서 가족들이 받아들이는 반응인데, 비언어적 표현, 그러니까 눈짓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걸 보고 이제
어떤 상황이겠느냐, 감정들이 어떤 것 같으냐를 추론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굉장히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공감적인 능력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대입에서부터 고입으로 순차적으로 내려오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대입을 준비를 시키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경향이 사실 그대로 과거 영재고에서도 강화되고 있고요. 당연히 자사나 인문계열의 국제고나 외고 같은 계열에서도 그 부분은 당연히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자주 들으셨을 것 같아요. IB 하는 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요 표에서 조금 더 크게 보셔야 되네요. IB라는 어떤 표준화된 형태의 이 사회적 합의를 본 저희 시험 형태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이 표에서 저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부분만 조금 공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만 객관식 수능을 계속 보고 있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어떤 논술형이나 과정 중심의 평가가 충분히 결과론적으로 좀 녹아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의 그 교육 과정의 변화에서 사실 제일 중점적인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B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열린 사고들을 좀 지향하는 평가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돼 있어서 방향이. 네. 이건 보이시나요? 그래서 IB가 지향하는 부분과 지금 현재 공교육과 저희 CNA 논술이 지향하는 수업을 좀 한 표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실 IB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텍스트의 개방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신을 봤을 때 시야가 좁아지는 건 텍스트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이거든요. 국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한 학기에 한 교과에서 배우는 단편 소설은 하나밖에 안 되고 소설은 하나밖에 안 되고 시도 2편이나 3편 정도 한 학기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접할 수 있는 텍스트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거를 내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해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 처음 보는 텍스트 자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됐을 때 텍스트가 국어에서 확대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적응력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 이제 IB 같은 경우는 분량도 그렇고 이제 어떤 그 사고도 마찬가지고 주제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텍스트가 오픈되어 있고 그런 텍스트들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업 방식에서 대화나 토론 중심의 평가를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사고를 해내고 사고해낸 결과물을 구술, 말로 하거나 또는 논술, 토론, 글로 써내는 과정을까지를 해서 자기의 주어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어떤 사고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사교육이라는 건 공교육의 보완제로서 기능을 먼저 해야 되니까 저희가 뭐 공교육에 대한 반감이 있다기보다는 현재 공교육의 문제점을 먼저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 자체가 특히 지금 국어교과 같은 경우에 다루고 있는 텍스트의 양이 너무 적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읽는 게 너무 없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과정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말하기, 듣기, 그다음에 매체 활용하기, 말하기나 쓰기, 매체 활용하기, 그리고 문법, 그리고 비문학, 문학 뭐 이런 식으로 갈래들이 많이 나눠져 있고 그게 인제 각 교과별로 나눠서 편제가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읽는 분량 자체보다는 뭐 말하거나 활동형 수업, 과정형 평가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혼자서 독해를 하는 분량이 축소된 부분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얻으면 뭐 하나를 잃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서 사실 느껴지는 괴리감들이 조금 있거든요. 뒤에 수행평가랑 내신에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고런 부분에서 텍스트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학교 1, 2학년 때 적응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 이제 교과서 시리즈들이 있어요. 교과서 소설 다보기라든지 교과서 시 다보기라든지 아니면 비문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좀 해결하고 싶어 하는 문제가 한 교과서만 봤을 때 텍스트가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소설을 한 학기에 한 편만 읽는 것 가지고는 충분히 그 소설에 대한 갈래의 특성이라든지 문학적인 이해력이 형성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여 종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요 소설들을 모아서 읽음으로써 생기는 그런 효과들이 좀 독서 효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적으로 저희 독서 CNA 독서 수업에서는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수업 방식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설명과 강의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발언하고 스스로 글을 쓰고 생각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당 8명에서 10명 내의 학생들이 서로 3시간 동안, 3시간 내외, 3%는 3시간 반 동안 한 주제에 관련해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중등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중등부 연간 커리가 나와 있는데 한 달에 하나씩 주제를 선정을 해서 다양한 독서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어머님들이 자녀분들을 보시면 아이들이 덕후인 친구들이 있어요. 역사 덕후나 과학 덕후나 이런 친구들은 책을 찾아서 혼자서 읽습니다. 학습 만화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좀 편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 관련돼서만 책을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안제로서 사교육은 좀 관심이 없는 분야도 자연스럽게 골고루 접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매달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골고루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접하고 있습니다. 뒤에 지금 독서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 독서 목록은 제가 워크북 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워크북 편제를 좀 먼저 보시는 게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 CNA 논술은 일단 워크북을 매달 강사들이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아이들 눈높이 맞춰서 그리고 그때그때 시의적인 부분들까지 녹여서 도서를 선정하고 워크북을 매달 만들고 있고요. 여기 6가지의 장점이 나왔는데 그중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두 번째입니다. 생각의 과정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학원 홍보 설명회니까 잘하면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 중에 중3 학생이 있는데 초상위 학생입니다. 예, 영재고를 준비하다가 영재고 1, 2학년 때 시험을 치다가 다시 돌아온 친구가 있어요. 독서가 중3이 저희가 분량이 좀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못 따라오는 친구들도 꽤 있는데 밤을 새서라도 끝까지 읽어오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재 공부를 하는 동안 수학학원에서 과학학원에서 9시간 10시간씩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 와서 3시간 반 수업을 하는 동안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이 머리를 쓴 것 같다. 생각을 가장 많이 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수학학원이나 과학학원에서도 생각을 했겠죠. 논리적인 사고, 그러니까 수리적인 사고와 인문적인 사고의 생각의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의대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특목고에서 영재과고에서의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인문사회적인 과정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답을 찾고 인과관계를 좀 구현해내고 하는 과정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과정이거든요. 결과물도 그 결과물이지만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거기에서 학습적인 피드백을 스스로 느끼는 게 저희 CNA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 프로그램의 수업은 아이들이 사전 독서를 해오는 겁니다. 아까 한 달마다 그 주제가 정해지고 매주 선정 도서가 있고 그걸 읽어오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워크북이 편제가 되어 있어서 찬반 토론이나 토의를 통해서 도서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개념들을 배우고 자기만의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그거를 말로 하고 글로 쓰고 나서 마지막에 대면 첨삭을 하는 과정으로 3시간 반 수업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워크북을 좀 보여드리면 워크북의 맨 앞에 2페이지 정도 매 주차
맞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영수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한 도서에 대해서 주차별로 워크북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파악하시기는 훨씬 더 쉬우실 거고요. 그 워크북의 앞에 페이지 2페이지 정도에는 도와줄까라고 해서 배경 지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배경 지식을 좀 활성화할 수 있게 예를 들어 문학이라면 작가 소개, 아니면 뭐 사회라면 거기에 관련된 특정 개념이나 시대적 배경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말하니가 2페이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휘 스텝이고요. 워낙 문해력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어머님들이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문해력, 학생들의 문해력은 아이가 이 단어도 몰라? 이렇게 느끼시는 거잖아요. 특히 한자어 중심으로 되어 있을 때 아이들이 이런 단어도 모르다니 우리 아이가 지금 어휘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이 한자 세대가 아니고 영어에 먼저 노출이 되는 세대고 특히 한자 병기도 교과서에서 안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일어나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이말하니는 선정도서에서 주로 나오는 한자 어휘나 낯선 어휘들을 중심으로 편제가 되어 있고요. 사자성어나 관용표현 같은 것들 혹은 개념어 같은 것들을 2페이지 정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읽었니? 어, 체감적으로 중1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학원을 보내는데 아이들이 책을 너무 후루룩 읽는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읽고. 아니, 그새 읽었다고?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면 후루룩 읽으니까. 보통 5, 6학년 책들은 한 200페이지 내외 정도로 되어 있는데 5, 6학년 책들을 보시면 활자도 훨씬 크고요. 그리고 아까 어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자어나 개념어 중심으로 되어 있기보다는 순 우리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서 자체들이 좀 개괄 형식으로 후루룩 보게 되어 있는 전체 형태를 보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이 5, 6학년 때 독서가 되는 애들은 통독이 되어서 옵니다. 책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애들이 통독이 되어서 오고 그게 이제 중등 1, 2 과정에서 정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머님들이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왜 이렇게 빨리 읽지? 제대로 읽는 게 맞을까? 뭐 이런 고민이 있겠죠. 근데 그 정독이 사실은 습관화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 근데 정독을 잡는데 가장 효과적인 건 체감적으로는 내신입니다. 내신을 보게 되면 아까 텍스트 양이 줄어드는 대신 내신의 보기 문항이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아이들이 한 줄이라도 꼼꼼히 읽지 않으면 뭐 정답 누수나 실수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체감적으로 아이들이 내신을 보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정독이 확 잡혀는 와요. 근데 지금은 자유학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시험을 서울권에서는 종종 뭐 한 학기에 한 번은 보기는 합니다만 시험을 아예 안 보는 학교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독이 잡히는 시기가 예년보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그전에도 정독을 잡으려고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자례건이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독이랑 꼼꼼히 읽기를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학원을 조금 보내셔 보신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췌독을 하는 게 아닌가? 저거 답을 찾기 위해서 후루룩 해서 그 페이지만 찾아서 답을 쓰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자례건리에 있지 않은 문제들 를 가지고 정독 여부들을 조금 더 파악하려고 보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스텝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꼭지가 3꼭지가 나옵니다. 이 스텝은 토의형 단계고요. 독해와 말하기를 결합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스텝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시문이 한 3개나 4개 정도, 많은 경우에는 5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 제시문들을 보면 선정도서 제시문도 있고요. 신문기사라든지 다른 단행본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꼭 생각해야 할 거리들, 핵심 내용이 되는 거리들을 키워드로 잡아서 그 중심적인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사고를 좀 확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는 문제들이고요. 보통 스텝 구성은 1, 2, 3, 뭐 그러니까 앞부분의 문제들이 독해, 뒷부분이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앞부분이 문제인식, 원인 분석, 대안 제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3꼭지를 연습을 하면 단계적으로 그 도서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탭은 보통
스텝에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스텝에서 무조건 한 번은 발언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구술 능력의 격차가 있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학생들, 소극적인 남학생들 말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자신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 더 발언을 하고 그 구술 능력을 좀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스텝에서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어머님들이 이제 보셨을 때 아이들 글쓰기 호흡이 좀 짧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재원생 어머님들이시면 아이들이 과제를 거의 한 문장 정도로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문으로 쓰거나 문장이 완성이 안 되거나 그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일수록 그러니까 저학년일수록 조금 심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호흡이 좀 길어지는 편인데 그랬을 때 이 스텝에서도 문단 글쓰기의 형태로 연습을 좀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화라. 그러면 이제 보통 애들이 답을 뭐뭐뭐뭐하게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써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변화면 이전은 어떻고 이후는 어떻고 계기는 어떻고. 그래서 자기가 써온 한 문장짜리 답을 세 문장으로 한 문단으로 나눠서 풀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뭐 예시가 나왔다. 그럼 예시들을 묶어서 일반화하거나 이런 훈련들을 이 스텝에서 좀 시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스텝이 끝나면 토론해바가 나옵니다. 토론해바는 찬반 토론이고요. 코로나가 떠지면서 사실 학교에서 토론 기회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팀별 토론이 굉장히 학교별로 활성화됐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토론 대회를 진행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학교에서 찬반 토론을 많이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연례 행사였는데 근데 만약에 신학기니까 코로나가 지금 거의 종식되고 있기 때문에 토론 행사라든지 학교에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수상 실적과는 상관없이 아이들이 꼭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희도 토론 대회를 몇 번 진행을 학원 차원에서도 진행을 했었는데 확실히 토론 대회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온 아이들이 구술 능력이 굉장히 상승되고 그 구술 욕구도 많이 생기고 의욕적이거든요. 근데 여기 저희 수업에서는 찬반 토론을 진행을 할 때는 아까 자유 토론에서는 구술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개별성을 조금 많이 존중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 없는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 아니 좀 쉬운 문제, 그리고 이제 조금 수준이 이 책이 좀 쉽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에게는 조금 더 응용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는데 토론회바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게임처럼 세다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중에 우리 애가 소극적인데 가서 이제 말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치이지 않을까. 먼저 손 들고 발표하는 친구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한 8명 정도 토론을 진행을 하면 오히려 그게 아이들에게는 약간 긍정적인 압박으로 작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2분, 3분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게임처럼 주고받는 형태로 논박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런 소극적인 친구일수록 내가 튀면 안 되니까 나도 고통은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규격화되는 토론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구술 능력이 트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 토론을 진행을 하고 사실 찬반 토론하면서 이제 중등에서 내용상 고민되는 문제는 아이들이 안 그래도 사춘기니까 조금 예민하고 삐뚤어졌죠. 논술학을 보내놨더니 엄마한테 말대꾸하는 것만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가끔 농담처럼 있으세요. 안 그래도 세상이 삐뚤어져 보이는데 맨날 찬반 토론을 하다 보니까 상대에 대해서 비판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그게 사실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학년 때는 창의적이고 도발적인 사고를 가진 애들이 글쓰기든 토론이든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수상을 해오는 애들을 보면 어 도발적이고 논리적으로도 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가 쉽고 비약적인 논리적인 비약에 많이 드러나기가 쉽고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만으로는 사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어려워지면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토론 다음에 논술까지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찬반의 각이 대립되어 있었을 때 그거를 글쓰기로 종합적으로 잡아주는 과정이 있지 않으면 자칫하면
사고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머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마지막은 글쓰기로 진행을 합니다. 글쓰기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찬반을 했을 때 똑같이 반대를 하더라도 찬성을 수용하는 반대와 그냥 반대는 사고의 깊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논술을 통해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조금 더 종합적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도록 하는데, 보통 저희가 학년별로 한 100자 정도를 글쓰기 호흡으로 잡아요. 그러면 1학년은 100자, 2학년은 200자, 6학년 올라올 때 600자 정도의 호흡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독서랑 비슷해요. 독서랑 비슷하게 6학년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통독이 체화되어 있는 것처럼 글쓰기도 600자 호흡에서 쳐내야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게 잘못 배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학년상 올라오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과 과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중1 과정에서 개념들이 강화되면서 그 교과 서술이나 친구들이 읽는 책들의 서술이 압축되는 부분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도 압축의 과정을 좀 겪어야 돼요. 어휘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6학년 때까지는 전부 다 순우리말 중심의 텍스트들을 많이 접하다가 중학교 1학년의 개념어들은 대부분 한자어입니다. 그러면 한자어로 얘기를 하면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있던 개념들이 압축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글쓰기도 독해도 호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도 어휘가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독서 분량이 중학교 1학년 때 살짝 주는 게 맞습니다. 이 아이들이 느끼는 압박이나 이 배경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압축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쓰기도 불필요한 부분이나 중복되는 부분들 또는 느슨한 부분들을 쳐내고 나면 아이들 논증 구조로는 한 400자 정도가 뼈대예요. 1학년 애들 올라오면. 그 400자를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800에서 1000자 정도. 그러니까 텍스트 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800에서 1000자 정도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글을 해도 웬만하게는 소화할 수 있는 글 호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발언 호흡으로 보면 한 400자 논증이면 아이들이 1분 30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 2학년 정도 애들에게는 텍스트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2분 정도를 자기 얘기로 할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구술 능력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 예를 들어 외대 보고 이런 그 면접 호흡을 생각하면 한 문항에 한 4분 정도 호흡이 나와요. 고입으로 생각을 하면 4분이면 사실은 페이지로 치자면 1000페이지, 아니 그 원고지로 치자면 1000자가 넘어가거든요. 1000자 정도면 한 3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호흡이나 글쓰기가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400에서 한 1000자 사이로 1분 30초에서 한 3, 4분 사이로 늘어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삭 사례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오늘 학생 글을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게 있어서 그걸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기 방향이 틀어져서. 네. 저 이제 학년별 3월이다 보니까 학년별 포인트들을 좀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중학교 1학년을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학교 적응일 것 같아요. 오늘이 3월 20일인데 아마 어머님들 아이들하고 조금 실갱이가 지금 있으실 수도 있는 시즌이거든요. 3주 정도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긴장한 게 이제 조금 풀어지기 시작해서 3월 3주나 4주차 정도 되면 아이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긴장이 살짝 풀리고 이제 적응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3, 4주차 정도 되면 체력적으로 힘들어하고 아마 이번 주에 학교 그 총회가 있는 학교들이 많을 거예요. 3월 3주차에.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학교에서 초기 적응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좀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번 총회에 가면 아마 말씀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이번 총회 때 별 얘기가 없고 우리 아이가 먼저 막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러면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전체적인 교육 과정이라든지 뭐 학교별로 독서 기록 뭐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안내 받고 담임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이들 적응에서 제일 그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시기는 5월이거든요. 5월에 또 학부모 주간들이 있고 학교마다 5월 상담들을 주로 하세요. 근데 그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적응을 진짜 잘했는지 좀 보시고 싶으시다면 저는 3월 상담도 중요하지만 5월 상담에는 꼭 가셨으면 싶어요. 만약에 학교에서 상담 주간이 있다면. 왜냐하면 3월에는 가서 우연히 만난 친구나 짝꿍이랑 지금 요즘 애들은 코로나라 짝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옆에 있던 친구나 조별로 같은 뭐 조가 된 친구들이랑 우연히 친해지지만 4월이나 5월 같은 경우에는 교우 관계가 거의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한번 쫙 자기 성향에 맞춰서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해서 이 5월 정도가 되면 교우 관계라든지 수업 적응도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드러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가 진짜 학교에 잘 적응했는지는 중학교 1학년 5월 상담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꼭 기회가 있으시면 참석하시기를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학기다 보니까 1학년은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기부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중1 학생부는 특이사항은 크지 않습니다. 세부 특기사항을 보시면 과목별로 들어가는 게 세부 특기사항인데 세부 특기사항을 보시면 일괄적인 과정 중심의 평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정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평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국어 시간에 이러이러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뭐뭐뭐뭐를 했음. 근데 이게 이제 학생 개별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조별 발표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복사해서 들어간 것 같은 프로그램들이 사실 많습니다. 1학년 때는. 그리고 성적이 A, B, C, D로 나오지 않고 패스로 나와요. 패스로 나오기 때문에 뭐 학생부에서 성적이 뭐 크게 좌지우지하거나 세부 특기 사항이 많이 차별화되지는 않아요. 1학년 때는. 그럼 1학년 때는 어떤 부분을 좀 보시면 좋으냐면 자유학기나 동아리나 이런 활동, 자유로 활동들을 통해서 진로 탐색 활동들을 좀 다양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2학년 때는. 그래서 애가 뭐 특정 영재고나 과고나 뭐 문과 스타일이다, 이과 스타일이다 벌써 결정 지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떤 학교를 지향하더라도 1, 2학년 때는 문과, 이과, 예체능에 골고루 들어가는 게 제일 예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5 개정교육 과정 자체가 융합교과 과정이고 과고 영재고를 쓰더라도 인문사회 영역을 보고 싶어하고 외고 국제고에서도 이 아이가 수학과학적 사고력도 같이 발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아이들이 너무 예체능 활동만 집중되지 않게 학술하고의 균형만 좀 맞는다면 문과, 이과, 예체능이 골고루 가는 게 예쁘고 생기부를 조금 예각화하시겠다, 학생부를. 그러면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1, 2학년 때는 조금 자유롭게 열어두셔도 되고,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진로에 맞추거나 아이의 적성에 맞춰서 그 비슷한 계열로 학습 활동이나 동아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중등 과정에서는 생기부의 계획성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학년 때는 그런 부분과 함께 좀 뭘 보셔야 되냐면 아이들이 시험이 없는 대신에 토론 논술, 자유학기 활동형 수업이 굉장히 많아서 토론 논술 수업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 교과 과정으로 보면 5, 6학년 때가 아이들이 말문이 가장 트이기 쉽고 구술 욕구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좋아하고 교과 과정에서도 그 토론을 녹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활동 커리큘럼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구술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올라오는 아이들 중에 보면 저 아이가 똑똑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을 보면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모든 친구들이 뭐 말을 다 잘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구술을 잘하는 친구들이 일단 반에서 먼저 뛴다는 얘기고 그게 똑똑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많이 받는 건데 그게 글로 이어지는 친구가 있고 아닌 친구가 있어요. 아까 저희 워크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론만으로는 완성된 사고가 완성되지를 않거든요. 균형 잡힌 사고가. 그래서 그게 논술로 이어지는 과정까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중학교에서 적응하는 최상위 학생들을 보면 토론과 논술이 같이 잡히는 학생입니다. 물론 이제 그 자녀분들 성향을 생각을 해보시면 말을 좋아하는 애가 있고 글을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막 먼저 나서는 편은 아니지만 차분히 혼자 쓰는 걸 보면 얘가 글을 아주 못 쓰지는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면 중등 저학년이면 되도록이면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은 거고
그래서 3학년이랑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토론과 논술을 같이 잡아갈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1차적으로 1학기 때는 조별 발표 때 손들고 발표하고 끌어가고 주제를 끌어가고 협업을 끌어가는 애들이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기가 끝날 때는 글을까지 잘 쓰는 애들이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1학년이 시험이 없다 보니까 모든 과목이 기초 개념을 배우는 시기인데 2학년 내신에서 그 부분이 연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활동형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개념들에 대한 누수가 있고 분명 암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암기를 다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고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체화가 안 되면 2, 3학년 때 내신이나 더 고등학습으로 올라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자유학기를 하면서 몇 번 겪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과목별로 형성평가를 보기도 합니다. 점수화하지는 않지만 뭐 자습서나 내신 문제집의 형태를 빌어서 개념들이 제대로 체화됐는지, 국어 같은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1학년 때 품사를 배워요. 근데 품사 개념이 없으면 2, 3학년 때 뭐 의문의 변동이나 또는 뭐 문장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형성평가나 객관식 평가들을 종종 보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그래서 사실 저희가 1학년 과정과 관련해서 제가 글을 이번에 했던 수업에서 글을 좀 가져왔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워낙 챗 GPT가 유행이니까 저희 이제 유행이 아니라 굉장히 큰 변화니까 저희가 과학 수업을 하면서 한 반에서 3%에서만 제가 이거를 한번 해 봤는데요. 챗 GPT와 차별화된 글쓰기에 도전하는 그 하기가 글쓰기 주제였습니다. 요것만 줬고 이거였어요. 인제 인터넷에 한참 유행했던 "팥 붕어빵과 슈크림 붕어빵 중에 뭐가 더 맛있는지 알려줘."에 대해서 이거는 인공지능의 답입니다. 챗 GPT의 답이고요.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줬어요. 그래서 팥붕어빵의 장점이 나왔고 단점이 나왔고, 슈크림 붕어빵의 장점이 나왔고 단점이 나왔고, 밸런스도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요. 그죠. 분량도 서술 분량도 너무 예쁘게 잘 맞고, 맨 마지막 그래서 개인의 취향에 따르니까 달콤한 걸 좋아하면 이거를, 부드러운 걸 좋아하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종합적이고 아까 내내 말씀드린 종합적이고 밸런스가 있는 답을 내놨어요. '아 진짜로 글쓰기도 논술도 이제 기계가 이기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도 처음에 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들이 중학교 1 학년 3% 예요. 제가 인제 같이 공부한 지는 2달 됐고요. 그 친구들에게 글쓰기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친구들입니다. "니들이 이 글과 차별화된 글을 쓴다면 어떻게 쓸래?" 만 던졌습니다. 형식을 다르게 해도 되고 주제를 다르게 해도 되고 주장이나 논증 서술이나 논증 방식을 다르게 해도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한 반에서만 해 봤습니다. 9 명이었어요. 그중에 학생 답안 1이 나와 있는데 9명 중에 7 명이 선택한 방식은 저 주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저게 너네한테 충분한 답이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애들이 "근데 저거는 하나만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알려준 건 좋지만 정보를 전달하고 설명을 해준 건 맞지만 결정장애가 있는 친구라면 둘 중에 어떤 걸 결정하는 건 어쨌든 자기 몫이니까 "저 답이 아주 충분한 답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부분이 종합적이고 설명적인 성격이 있다면 7대 3, 8대 2, 6대 4로 하나를 선택한 글이 9명 중에 7 명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답은 그중에서도 인제 논증 틀이 그나마 잘 잡혀 있는 경우여서 앞부분에 취향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예 골라라.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처음 도전하는 친구라면 팥붕어빵을 추천한다고 하나를 선택을 했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인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고민들은 친구들하고 제가 토론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근데 애들이 얘기했던 건 자기 취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책도 굉장히 많잖아요. 좋은 책을 선별해 주는 것처럼 정보들이 워낙 많잖아요. AI가 그 정보를 골라서 이야기를 해 주는데 사실 결정 자체를 AI가 내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 취향과 자기 주장과 자기의 의견을 가지는 것이 사실 기계와 인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글쓰기의 방향이 아닐까.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친구들하고. 두 번째 글쓰기는 사실 가장 많은 친구들이 이 글이 제일 차별화된 거예요. 라고 아이들한테 제가 투표를 시켰거든요. 골랐던 글은 이거였는데, 이거는 주제를 다르게 한 거예요. 붕어빵인데, 붕어빵 얘기. 저는 차별화라고 그랬지, 같은 거에 대한 답을 쓰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되는 건 또 다른 화두를 찾아내거나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유망한 직종 중에, 뭐 그것도 언제까지 유망할지는 모르겠지만, 인공지능 훈련사라는 직업이 있대요.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던지는지에 따라서 답안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을 예각화해서 던짐으로써 인문사고적인 통찰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인공지능 개발에서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짐으로써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친구들이 차별화된 사고로 얘기를 한 건 그거였어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것. 그게 이 인공지능과 차별화되는 인간의 글쓰기나 인간의 역할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친구는 붕어빵 얘기를 하다가 도전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고 그게 인간이 새로운 문명을 발달시켜온 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제가 형식 파괴죠. 파경미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틀린 답은 아니죠. 제가 인간이 쓸 수 있는, 차별화할 수 있는 글을 쓰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재기발랄한 답이기도 하고요. 인공지능이 차별적인 용어들을 하거나 데이터의 정합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려면 정합성을 높이는 쪽으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공지능은 모범 답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파격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날 수 있고요. 언어 문화에서 사실 인간은 B급 문화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 글을 보시면 이 친구가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차별화하라고 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아이들의 원래 말투죠. 화법이죠. 그래서 신조어들도 쓰이고 굉장히 유머러스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팥붕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를 할머니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이모티콘도 쓰고. 그래서 사실은 이 답을 가장 차별화된 답이다라고 고른 친구들은 이거야말로 인간만 쓸 수 있는 답이다. 뭐 기계가,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인간의 유머를 배우고 인간의 화법을 배운다고 하지만, 그럼 그 화법을 피해서 새로운 B급 문화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인간이고 새로운 언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친구들하고 우리가 무슨 글을 써야지? 앞으로 어떤 글을 써야지? 이 토론을 했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이런 과정들이 아이들의 사고력을 넓히고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친구들과 같이 글 쓰고 토론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2학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2, 3학년은 이렇게 창의적으로 키워놓은 사고가 사실은 조금 퇴화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2학년 때는 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 평가가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수능의 객관식 평가처럼 내신 평가가 있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하는 평가는 2학년 때, 2, 3학년 때 겪는 평가는 크게 두 가지 형태죠. 그래서 수행 평가가 있고 지필고사 평가가 있는데, 지필고사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취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해온 방식하고는 평가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뭐 세계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2학년 애들이 세계사를 배우는데 세계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적 사고력과 이해력하고 역사 지식을 암기하는 부분은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세계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라고 해서 세계사가 100점이 나오거나 90점이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시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문제풀이를 하거나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뭐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시험을 보는 부분에서는 어머님들이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저희는 정규 수업은 휴강을 하고 한 3주 정도는 학교별로 내신 수업을, 국어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국어나 역사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처음 정도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그 학습 성취감이나 자존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 과목이 A로 나오는 친구들은 자유학기 동안 좀 느슨해졌던
기가 부여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학습 결과물에 대해서 가시화된 어떤 결과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나는 다 A야.' 이게 나오는 순간 '나는 공부를 잘하는구만. 그럼 좀 더 공부에 욕심을 내 봐야지.'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게 느껴지고 어머님들이 '아 좀 스스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이 내신 시험을 잘 보면 생깁니다. 근데 전부 다 A를 맞으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B가 나온다고 해서 사실 이 아이가 성취도가 문제가 아예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88 점이다. 근데 그 88 점이 3 개의 단원에서 분산돼서 하나씩 틀렸다. 근데 그게 뭐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모두 고르시오? 아니면 서술형의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이런 잔실수였다. 그러면 이거는 성취도하고는 이해력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B가 나오는 순간 자기가 아이들이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 '아 난 특목고도 못 가나 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시험을 보고 나서 아이들이 학습 자존감도 문제고 사춘기를 겪으면서 성격이 휙휙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성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내신에 잘 적응하는 게 지금 2 학년에서는 최우선의 결과물입니다. 최우선의 목표고 아까 뭐 앞에서 IB도 얘기했고 뭐 의대도 뭐 면접도 다중민이 면접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면접 문제보다도 1 차적으로 학교 내신에 적응하는 게 제일 우선인 상황이 됐어요, 2 학년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그렇게 1 년을 지나다 보면 문제가 내신형으로 아까 1 학년에서 저렇게 창의적인 글들을 가지고 고민했던 사고, 논술이나 구술적인 능력이 내신으로 시야가 너무 좁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에만 함몰되면 또 안 되거든요. 네, 내신은 한 2번 정도 보고 나면 '아 이게 내신이구나.'라고 좀 감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틀이 좀 잡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만 함몰되면 또 그 3 학년 때 고등학교 때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했던 게 다 물어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신 기간에 너무 길게 가지 말고 내신은 내신대로 가면서 독서의 수준은 이제 진짜 중고등 수준으로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높이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평가 방식에서 두 번째로 이제 수행 평가도 굉장히 예민해지는 게 1 학년 때는 두루두루 패스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두루두루 뭉뚱그려서 평가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2 학년 수행 평가부터는 점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감점 요소들이 생기고 되게 좀 냉정한 평가들이 나오죠. 근데 현장에서는 수행 평가 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여기에도 인제 저희가 수행 평가 예시들을 좀 실어 놨는데 2-3 학년 수행 평가들 이건 3 학년도 마찬가지고 과정 중심 평가를 하면서 지필고사의 객관식 문제는 질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체감적으로. 그런데 수행 평가는 확실히 IB 형태로 많이 발전하고 있고 사고력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후 활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평 쓰기. 3 학년들은 서평 쓰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독후 활동이 감상이라면 서평은 쪼끔 더 객관적인 성격이 좀 있는 글이고요. 역사신문 만들기. 아이들이 세계사 하면서 로마사나 이런 걸 가지고 역사적 상상력을 가지고 역사신문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하는 수행평가입니다. 뭐 여러 수행평가를 하는데 작년에 제가 했던 수행평가 중에 2 가지 예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역사 수행평가 중에 뭐가 있었냐면 "당신이 프랑스 혁명 때 바스티유 감옥 앞에 있다. 대중들에게 연설을 해야 된다. 연설문을 써라."가 역사 세계사 수행평가였어요. 아까 연대 문제 중에 그 제정 러시아 그림 있었던 문제 있었잖아요. 공감적인 상상력, 역사적인 상상력. 그러니까 이 아까 내신 문제에서는 역사적 상상력이 있다고 해서 내신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필고사 점수는. 지필고사는 암기를 해야 되고 눈속임이고 단어 하나 다르고 연도 하나 다른 게 여전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스티유 감옥에서 대중들에 대해서 설득하는 연설문을 쓰는 경우는 역사적인 공감적인 상상력, 시공간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게 진짜 인문적인 창의력이고 사고력이죠. 너무 좋은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문제는 어 오픈이었는데 시를 하나 골라서 2 학년 중학교 2 학년이 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써 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시를 하나 추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를 추천을 했었는데 그 여승이 머리 깎고 스님이 됐잖아요, 일제 강점기에. 왜 이 여승이 머리 깎고 스님이 됐을까? 잘 먹고 잘 사는데 머리 깎고 종교에 귀의하진 않았겠죠. 그럼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물론 그 시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소설로 쓰는 거였어요. 시를 보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설로 쓰는 거였는데 애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교과에 문학작품의 재구성이라는 단원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 수행 평가를 하면서 아이가 인문사고가 한 번 확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감이 생기면서 '아 이런 게 공부구나.'라는 걸 느낀 피드백이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수행 평가 같은 경우는 내신 평가에 비해서 확실히 사고력이 피어 사고력 발달을 끌어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주제 탐구라든지 자신의 진로 탐색을 할 기회가 좀 제한적이에요. 동아리 말고는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런 수행 평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아이들이 인문사고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의 지적 흥미를 찾아내는 활동으로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3 같은 경우에는 중2, 중3은 똑같으니까 사실은 인제 진로를 고민하시겠죠. 그래서 계속 들으셨겠지만 2025 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라는 상황에서 '아 어떤 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 수시와 정시에서 정시 비율이 거의 40%를 넘어가는데 '일반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여전히 특목고가 그래도 그 학생부나 이런 부분을 압도적으로 좋게 쓰고 하다못해 어쨌든 똑똑한 애들 사이에 있으면 우리 애도 더 노력을 할 거니까 경쟁적인 분위기가 더 도움이 되겠지라고 해서 특목고를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입시 실적 어 이 워크 그 자료집에도 맨 마지막에 실려 있는데 서울대 입시 실적을 위주로 많이 보시죠.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이제 사실은 중학교에서 아까 똑똑한 애들이 과거 영재고 이과 중심으로 먼저 빠지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위에 상위권을 보시면 영재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 예전보다는 경쟁률은 많이 낮아졌고 과거 영재고의 경쟁률은 높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2학년 때부터 과거 영재고를 시험을 많이 봅니다. 시험을 많이 보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과형으로 먼저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외대부가 통합형인데 외대부고를 목표로 하는 애는 붙기가 어렵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외대부고를 목표로 하는 애는 오히려 붙기가 어렵고 지금 경쟁률이 한 3점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과거 영재고를 했다가 인문사고까지 잡혀서 방향을 튼 애들, 그러니까 걔들이 굉장히 이제 탐구 영역에서 예각하게 된 부분들이 있고 지적 탐구를 심화시킨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그런 친구들 위주로 먼저 붙습니다. 외대부고도 마찬가지고 상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외대부고를 가기 위해서 과거 영재고를 준비할 건 아니지만 그 이과 중심의 융합 성향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좀 많이 드러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보면 그럼 이 이과 공부를 치중할 수밖에 없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에 결정적인 요소는 서울대 의대 면접도 1 2 차에서 자연과학적인 사고력을 먼저 보는 거고 계획의 지식적인 부분들을 먼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다중민이 면접이 마지막 변별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과 중심이라고 해서 이과만 공부를 시켰는데 아이가 최상위로 올라갔을 때 맨 마지막에 변별 요소는 사실은 인문적인 소양이 되는 거죠, 이과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고입에서도 사실 드러나고 있는데 요 학교들을 보시면서 쪼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예년보다 확실히 수시 정시 비율이 늘어나면서 학군이 좋은 학교에 대한 로망이 좀 더 강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비평준화인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인제 상위 내신이 있는 애들 중등 내신으로 쳤을 때 그런 학교들 위주로 모이고 아니면 대치 중심으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목록을 보시면 왜 그런지 아마 아실 거예요. 뭐 경기도 그렇고 숙명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일반고 내에서는 경기 재수생 포함해서 대치권이 이 정시에서 강세가 좀 있다 보니까 요런 부분에서 고민이 좀 되실 것 같고 해당 지역에서 그래도 일반계 내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딘지 이런 고민들을 3 학년 때 많이 실존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3월 달에 만약에 특목을 생각하신다면 생기부 점검을 한번 받으셔야 되고요. 과거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2 학년 때부터 진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작하기는. 그리고 보통 자사나 특목 여부는 7월 1학기 내신이 나오고 7월 끝에 7월 말 정도에 결정을 많이 지으시는 것 같아요. 보통 입시가 12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1학기 내신까지는 나오고 그 결정을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일반고를 쓰시게 된다면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이고, 그 11월 말에 보통 원서를 쓰거든요. 1월 초에 배정이 되더라도. 근데 그때쯤에서 사실 고교 학점제라든지 이런 시범학교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지역에서 그나마 상위권인 친구들이 가장 모이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반계지만 평균적 분위기, 학습 분위기를 좀 담보할 수 있는 그 학교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일반계들도 설명회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10월, 11월에 최종 결정을 좀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전체 지금 진행 중인 커리 도서 안내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죄송합니다. 네, 1, 2, 3학년 전체 지금 진행 중인 도서 프로그램만 안내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분 안에. 네. 네. 1학년 도서는 지금 이거고요. 저희가 지금 3월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내과학했습니다. 다음 주에 탐정이 된 과학자들. 그래서 과학을 진행하는 이유는 4월 달에 학교에서 과학의 달 행사를 해요. 아까 1학년 애들은 토론이나 글쓰기나 이런 데서 두각을 드러내면 학교에서 적극성을 띠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학의 달 행사 때 아이디어 여기서 얻으라고 저희가 미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는 청소년 문학, 아이들 눈높이 순차적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청소년 문학 진행을 하고요. 수상작 위주로. 이런 것들은 글자 호흡이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가 돼도 독서 호흡이 애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단편소설 넘어갑니다. 단편소설은 분량이 적지만 어휘에서도 걸리고 시간적 배경에서도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위에 있는 그 청소년 문학에 비해서 호흡이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가면서 애들이 호흡을 순차적으로 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통합사회 관점에서 정의, 사회 법과 정의, 그리고 소년범죄, 심리, 이런 식으로 통합사회가 진행이 됩니다. 1학기 과정은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내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담이 좀 있죠. 그래서 내신에서 공통범위로 2학년들이 처음에 시가 들어가요. 반어, 역설법, 해서 표현법이 들어가고 시가 들어가는데, 시 같은 경우에는 보기문항에 외부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시들이 나오기 때문에 맨 앞부분에 지금 다양한 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애들이 1학년 때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개념들,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하류법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이 놓쳤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금 같이 탄탄히 잡아가면서 수업 책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내신에만 함몰되는 수업은 아닙니다. 중고등에서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보는 시들을 같이 읽고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문법은 2학년 공통교과로 들어가 있는 문법입니다. 한글 창제, 자모음 창제고, 역시나 문법의 기본이 그 내신의 기본이 되는 내용도 같이 보고, 거기에서 파생돼서 토론하고 글 쓸 수 있는 내용까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고 오면,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을 텐데, 순차적으로 이 장면 나만 불편한 거는 인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 의대 면접에서 인성 면접 굉장히 강조했죠. 거기에서 다문화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문제들, 사회 인권에 관련된 문제들 여기 녹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다음 국제 문제 에 관련된 문제, 이 국제 분쟁은 중3 사회교과하고도 연결이 되는 내용이고요. 식량 불평등 해서 통합사회 문제하고, 역시나 그 뒤에 순차적으로 올라오는 학년에서 소설 다보기 진행합니다. 그래서 근대문학 호흡을 좀 높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학년은 지금 이번 주에 유토피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독서 호흡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고1, 2때 독서를 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독서 호흡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특목 지원
수준으로 생각했을 때 고1, 2 정도 되는 책들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토피아, 헌법, 앵무새지기, 인종차별해서 통합사회에 관련된 인권 정치에 관련된 책도 나왔고 아까 저희가 뭐 챗 GPT 이야기도 했지만 AI는 차별을 인간에게서 배운다 해서 시의적인 내용도 같이 녹아서 이 기술에 대해서도 융합적 사고를 좀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융합 사고에서 사실 굉장히 요즘에 또 대입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심리학이나 뇌과학에 관련된 도서들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학기 마지막에 경제학,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한 700페이지 됩니다. 혼자 읽기 어렵기 때문에 같이 읽어서 올려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서는 진행돼 있고 이 자료집 받아보시면 자세히 또 지금 저희가 후루룩 설명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수령 원하시면 가까운 분원 방문하셔서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설명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